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89페이지로 갈게요. 289로 합니다. 자, 우리가 29강 할 차례죠. 자, 제목은 이제 제3자 사자 물류 할 차례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자 물류, 우리가 4PL이라고 하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1PL은 물류부서, 자기회사, 사내물류고요. 그 다음에 2PL은 자회사, 3PL은 외부 전문 물류업체를 위탁하고, 4PL은 3PL에다가 우리가 컨설팅까지 플러스 시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키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용어 정도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별표는 하나 정도 치시는데, 여기가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자, 제4자 물류는 제3자 물류가 확장된 개념으로 미국의 앤더슨 컨설팅사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그래서 제4자 물류를 우리가 LLP, 리드 로지스틱 프로바이더라고 부르기도 하다. 물론 컨설팅 업체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4PL의 정의는 앤더슨 컨설팅에 의하면 4PL이란 하주 기업에서 포괄적인 공급사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물류 서비스 제공 기업이 자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타사의 경영 자원, 능력 및 기술과 연계해서 보다 완전한 공급사슬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급사슬 통합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우리가 이 4PL의 정의 교재 290페이지 가시면 마지막에 대해서 맨 마지막만 현재는 3PL이 일반적이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4PL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정도만. 그 다음에 이번에 밑에 4PL의 전제 조건과 특징은 그냥 4PL의 성공 요건 또는 4PL의 특징 정도. 자, 4PL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은 오른쪽에, 첫째는 이 4PL은 3PL보다 범위가 넓은 공급사슬 역할을 담당하고, 둘째는 전체적인 공급사슬 영향을 주는 능력을 통해서 가치를 증식시킵니다. 그래서 SSM에 있어서 4PL의 4단계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넘겨볼게요. 출제 빈도는 높지 않습니다. 넘기시면 4PL의 공급자의 평가 기준도 그냥 참고하시고, 자, 중요한 건 이제 공급사슬 관리입니다. 공급사슬 관리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292페이지, 자, 292페이지 가시면 공급사슬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SCM이라고 하는데, 자, 공급,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죠. 관리. 그래서 공급사슬 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생산자가 있고,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고, 최종 소비자가 있다.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하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상류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개념만 잡을게요. 여기도. 우리가 그 의미는 밑에 기업, 이 서플라이 체인은 또는 공급망은 원자재 공급자로부터 시작해서 공장, 창고를 거쳐서 이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달되기까지 모든 과정입니다. 즉, 자재, 정보, 지불, 서비스 등의 흐름을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공급사슬 관리에 대한 의미는, 자, 이 SCM이란 기업 간의 또는 기업 내부에서 제품, 부품의 생산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이르는 우리가 공급 체인에 대해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려는 관리 기법이다. 정도만. 자, 오른쪽에 등장 배경은 어때요? 우리가 이 고객 서비스의 요구가 증대가 되죠.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경쟁. 제품의 수명 주기가 갈수록 짧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배우실 텐데요. 그럼 신제품의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따라서 제조업체나 도매업체들은 원재료나 제품에 대한 적기 정량 공급 체제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의 세계화 정도가 공급사슬의 의의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밑에 293페이지 SCM의 중요성과 목적이 중요한데요. 자, 넘기시면은 교재 294페이지 가시면 기업번외 밑줄만 쳐놓으세요. 자, 부가가치의 60-70% 정도 제조과정의 외부의 공급사슬상에서 발생하고 리드타임 중에서 제조 소요되는 기간보다 공급사슬상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부품 및 기자재 공급의 납기 밑에 품질의 불확실성과 수요 및 주민의 납기, 수량 등의 불확실성을 제조업체 내에서 수동적으로 흡수해서 이 생산 계획을 형성하고 재고를 관리해서 리드타임을 좀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재고 및 제공을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채찍 효과라는 게 중요합니다. 채찍 효과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채찍 효과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 채찍 효과가 이 불휘이라고 하죠. 채찍 효과.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생산자에서 도매상, 그 다음에 소매상, 최종 소비자 이르기까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산자 물량이 제일 많겠죠. 물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도매, 소매,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는 뭐 원하는 게 뭐 다 원하지 않고 뭐 라면은 한 봉지, 그 다음에 뭐 한 박스 정도 사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물량을 봤을 때 채찍 효과예요. 이렇게 소비자의 잘못된 어떻습니까? 이 소비자가 원하는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그 정보로 인해서 재고가 쌓인다는 거죠. 소비자가 많이 살 거라고 했는데 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라면이 잘 팔리다가 안 팔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최근에 뭐는 관련이 없지만 예전에 뭐 특정 라면을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이경규 씨가 꼬꼬면을 판매하다가 처음에는 많이 팔리다가 지금은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잘못된 생각으로 재고가 쌓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채찍 효과 294페이지 디귿번에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 채찍 효과 자체가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채찍 효과라고 알려져 있는 정보 전달의 지연 및 왜곡의 확대 현상이 전통적인 공급사슬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공급사슬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소매 단계,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수요 형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가 도매상, 지역 유통센터 등의 공급사슬을 거슬러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연 및 왜곡이 누적돼서 납기 지연, 결품, 과잉 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겠고, 자, 리을의 생산, 부품 조달 및 구매, 보관 및 물류, 운송, 판매 및 유통 등의 기업 활동이 글로벌화됨에 따라서 공급사슬상의 조달 기간, 리드타임이 길어지고 불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고객에게 판매하던 과거의 푸시 방식에서 탈피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응해서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게 되는 대량 고객화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량 고객화에 따라서 우리가 로지스틱스 대상 품목이 많아지고 재고 및 물류 관리가 복잡해지면서 주문 관리, 생산 계획, 정보 관리 및 추적 관리가 복잡해졌다는 거죠. SCM의 목적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오른쪽에 SCM의 적용에 대한 사례는 좀 보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SCM의 적용, 요거 중요합니다. 자, SCM의 적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 SCM에 적용되는 산업별로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데, 즉 섬유 부분에는 QR, 식품 자파 부분에는 ECR, 그 다음에 신선식품 부분에서는 EFR, 의약품 부분에서는 EHCR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SCM의 기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은
1980년 중반에 미국의 의류 제품 부분에서 잃었던 그 우리가 QR에서 찾을 수 있다. QR의 도입으로 미국의 의류업체와 유통업체는 매출 증대 및 재고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993년 가공식품 산업에서 이전까지 간행처럼 되어왔던 과다 재고 및 반품의 감소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우리가 이제 이 QR이라는 건 패션 업계에서 고객이 신속한 응대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공식품 산업의 이전까지 간행처럼 되어왔던 과다 재고 및 반품의 감소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로서 ECR, 그죠? 효과적인 고객 응대라는 거죠. 우리가 Efficient Consumer Response, 효율적인 소비자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유통 공급망 내에 존재하는 비율을 제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섬유, 식품, 잡화, 신선, 의약 이렇게 되는데요. 자, 원래는 이제 발전 단계가 QR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QR이 먼저입니다, 제일. 그래서 섬유나 의류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QR, ECR이라는 자체, 잡화나 식품이죠. 잡화나 식품. 그 다음에 이제 점점 EHCR.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EHCR은 이제 헬스케어, 건강이죠, 그죠? 건강의료, 의료, 이런 것도 이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EFCR, 푸드, 식품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신선식품 같은 게 이제 각각을 바꾸면서 발전되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섬유 의류 부분은 이제 퀵 리스폰스는 수입 의류의 증가로 경쟁력을 잃은 미국의 패션의 의류 업체들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전략으로 1985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 의류가 가지는 가격 경쟁에 대해서 고객 서비스에 초점을 둔 전략, QR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식품 잡화 부분은 1990년대 초에 우리가 미국에서 슈퍼마켓들이 매출 신장률 저조 해결 방안으로서 이 신속 정확한 재고 보충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공급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간의 전략적 협조를 기본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신선식품 부분은 신선식품에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축됐고, 자, 의약품 부분은 이제 EHCR의 의료 공급체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급체인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서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는 업계 전체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97페이지에 가시면 유통기업의 윤리와 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법규는 뭐 2014년서부터 우리가 이래 한 문제 정도는 아예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윤리보다 이제 법규를 이제 중요시해서 보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자체적으로 이제 윤리라는 자체를 이제 보게 되면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기업 윤리. 그래서 기업 윤리라는 것은 뭐 윤리의 의, 그 다음에 기업 윤리의 중요성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뭐 기업의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요인에 그냥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일단 제목을 또 적어 봐야죠. 중요도가 높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자, 우리가 지금 제4장, 제5장이죠. 5장 파트는 자, 유통기업의 윤리와 법규를 보고 계십니다. 윤리보다는 법규 위주로 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8페이지로 가시면, 자, 요 정도는 보셔야 돼요. 우리가 298페이지 가시면 요거는 체크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 건데요. 자, 3번 윤리적 행동의 원천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규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개인적 기준,
다음에 디귿, 조직, 그 다음에 리을, 최고 경영자의 역량, 최고 경영자의 영향, 그 다음에 미음, 윤리적 정책과 강령. 이 정도 위주로 이제 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382페이지로 가셔서 382에 가시면 1번 문제. 자, 다음 중 윤리행동 원천에 해당되지 않는 거. 사회규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정책 및 그 강령, 그 다음에 개인적 기준, 조직은 있는데 중간관리자의 영향은 없잖아요. 그죠?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문제를 푸는 정도만 그냥 가져가시고 그렇게 뭐 깊게 볼 필요는 없어요. 거의 안 나오거나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문제를 한 문제 정도 배정을 하니까. 그 다음에 기업 윤리의 평가도 뭐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 도덕적 해이와 주인 대리인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좀 보실 내용인데요. 일단은 보통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해요. 정보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역선택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자,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그 의의를 한번 볼게요. 자, 정보의 비대칭, 정보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하나의 예로서의 도덕적 해이를 들 수 있다. 그래서 기업 조직의 법적인 형태가 주식회사인 경우는 주식 소유주인 주주와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전문 경영인이 주주들이 이익에 반영하는 조직 및 경영관리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감시 감독의 강화, 높은 임금의 지급, 보수의 지급수기 조정 연기 등을 둘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그 내용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인 대리인 문제. 자, 주인 대리인 문제는 대리인이 사용자를 위해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서 일반적인 대리인은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만큼 일하지 않는 경향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사용자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형적인 예로서 이제 고용계약을 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도덕적 해이와 주인 대리인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인 대리인에 대한 문제는 주주는 이익을 위한 거고 전문 경영인은 매출 증대나 외형적 사업 확장, 이익과는 상관없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깊게 염두에 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윤리경영, 우리가 윤리경영평가 모형도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고 넘기시면은 뭐 유통기업의 윤리도 그냥 밑줄만, 유통기업의 사회적 책임 300페이지,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의, 기업 윤리는 기업 사회적 책임이라고 한다. 사회적 의미, 사회적 반응,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사회적 책임의 뭐 구체적 활동, 그 책임의 범주와 영향 정도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볼 만하죠.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안전하고 신뢰할 만하며 양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은 물론 예술 분야를 지원하는 활동,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활동 및 건전하고 안전한 작업 조건을 제공하는 활동까지 포함한다. 이 정도만.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 활동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내부와 외부 양쪽에 있다. 그래서 내부 수혜자들에 의한 그 활동은 이 CSR에 대한 것은 고객, 주주, 종업원 등이죠. 근데 외부 수혜자들을 위한 활동은 뭐 여성, 장애인, 노령자, 소수민족 민족 등을 대표하는 집단이다. 그냥 그렇게만 제목 위주로만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01페이지 사회적 책임의 배경과 국제 표준은, 자,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문제 푸는 위주로 가세요. 그래서 밑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이유는 기업이 내 외부에 대한 적인 환경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몇 가지 배경을 제시하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뭐 사회 구성원 요인 간의 상호 의존성 증대와 그 다음에 협조의 필요성, 뭐 시장 기능의 실패, 그 다음에 그 기업의 대형화와 영향력의 증대,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전문 경영자의 출현,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한번 푸는 것으로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간단하게 374페이지, 자, 이거는 이제 374페이지 가져서 문제 푸는 위주로만. 자, 우리가 2번 문제입니다. 374. 자, 374에 가시면 우리가 잠시만요. 요거는 이제 좀 안 나와 있네요. 요거는 이제 그냥 뭐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 자체가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자체적으로만 배경이 어떤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자체는 그냥 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기업가 사회 책임의 표준, 구체 표준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공유 가치에 대한 창출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이어 최근에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크가 제시한 기업의 공유 가치 창출 개념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오른쪽 리을해 보시면, 자, 기회적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이미 만들어낸 이익의 일부를 사회를 위해 쓰는, 즉 창출된 가치의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때 공유 가치의 창출은 가치 분배가 아닌 가치의 창출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유 가치의 창출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그 양자의 차이점이 이제 SCR과 CSV가 있는데, 그거는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쭉 넘겨보시다가, 자, 우리가 이제 306페이지 가시면, 뭐, 우리가 306페이지 가시면 제목만, 뭐 국제적 환경의 변화는 뭐 부패 라운드라든지 뭐 윤리 라운드, 업계의 자율 및 정부에 대한 장려, 뭐 시장 구조와 윤리도, 시장 구조와 기업의 지배 구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쭉 넘기다가 페이지 가시면 뭐 301페이지 정도. 자, 301페이지 가시면 개념만 잡으세요. 자, 기업 윤리의 기본 원칙, 기업 윤리의 기본 원칙은 이제 공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공리주의는 어떠한 행동의 결과 최대 다수의 사람에게 최대한 이 순효용을 낳는다면 윤리적이라고도 주장이다. 그래서 예컨대 뇌물을 주는 것은 나쁘지만 그 결과 이익을 많이 얻어서 조금원에게, 주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증가하면 뇌물을 주는 것은 비윤리적이 아니라는 공리주의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뭐 오른쪽에 311페이지 뭐 권리와 의무. 그래서 권리의 원칙, 공리주의와 권리.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행동이 실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도 윤리적으로 정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밑에 양거의번의 의무론 같은 경우도 그냥 의만. 자, 사람은 옳은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의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 뇌물의 결과적으로 회사에 단기적 이익이 준다고 해도 뇌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게 의무론이다.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313 정도. 자, 개인과 조직의 윤리 원칙. 그래서 뭐 개인과 조직의 윤리 실천은 뭐 최고 경영자의 역할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개인과 조직을 위한 윤리 원칙. 그래서 밑에 5가지가 있죠. 윤리적 개인을 위한 OP. 그래서 목적, 자긍심, 안내, 지속성, 전망 등은 그냥 한번 그 제목만 보시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넘기시면 윤리적 조직을 위한 OP. 그래서 이것도 똑같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제목만 좀 보시면 됩니다. 개를 위한 OP, 조직을 위한 OP. 그 다음 밑에 유통기업의 윤리 경영은 뭐 인사관리의 윤리, 윤리적 인사관리의 중요성, 인사환경을 변화시키고 뭐 윤리적 인사관리를 하고, 종업원에 대한 그 권리는 종업원 권리의 변화, 종업원에 대한 어떤 권리를 따져보고, 그 다음 밑에 315페이지 마케팅 관리의 윤리는 뭐
마케팅 관리 윤리의 배경과 범위, 로하스 시장의 이제 등장, 최근 소비자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로하스 시장이 등장하고, 로하스란 건강과 지속 가능성 지향의 라이프 스타일로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소비자의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건강, 환경 등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는 소비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등장한 거죠. 그래서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마케팅 관리 윤리가 강조되는 배경이 됩니다.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316페이지 가시면 마케팅 관리에 대한 거죠. 윤리. 마케팅은 이제 따로 유통 마케팅을 제가 배울 건데요. 밑에 구매상의 윤리 문제, 전시 비용. 자, 우리가 전시 비용은 공급업체가 새로이 소매점의 공간을 차지하는 데 따른 일종의 사용료 내지 감사표시를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그 의미만 알아두세요. 얘는 제품과 소매업체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장 점유율이 좀 낮거나 고객 충성도가 낮은 제품은 전시 비용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거대한 소매업체의 상품을 납품할 때는 규모가 적은 소매점의 상품을 납품할 때보다 더 많은 전시 비용을 부담하죠. 자, 일부 소매업체들은 이 제품 전시의 쿠폰 발행 비용, 광고비, 기타 관리비 등이 들어가므로 전시 비용을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 제조업체들은 이 전시 비용을 부당한 착취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상적으로 전시 비용은 제품 가격 상승과 더불어 결국엔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게 되므로 비윤리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과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근데 거래상에 뇌물이 있죠. 아까 봤듯이 납품업체들에게 대규모 소매업체 구매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일은 흔히 발생한다는 거죠. 접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판매상에 대한 그 윤리 문제, 상품의 질, 뭐 경력금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자사의 제품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납품업체에 의해서 영업사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죠. 경력금은 선물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현금이 될 수 있다. 뭐 기타 관행이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뭐 회계 및 재무관리의 윤리도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뭐 재무관리, 회계윤리와 재고, 그 다음에 재무관리의 윤리, 그 다음에 넘기면 서비스의 제조, 유통관리에 대한 윤리.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321페이지 가시면, 자, 요거는 좀 주의 있게 보십시오. 좀 빨리 진행을 했다는 것은 정말 그만큼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21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제조물 책임은 보셔야 됩니다. 요건 나옵니다.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얘는 개념을 잡겠는데, 자, 얘는 제품의 결함 또는 부족한 안전성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그 제품의 공급업자가 배상을 해야 된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발달은 우리가 어때요? 이 1963년 미국에 처음 시작되었고, 유럽에서는 영국이 1987년에 소비자보호법에 피해 관련 규정을 도입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2002년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되어 우리가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골자는 이 소비자가 제품 결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유효시한은 제품이 유통된 지 한 10년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경영정보에 대한 윤리도 그냥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윤리 문제 대상이 되는 정보를 뭐 지적재산권이나 사생활 정보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던 요거 우리가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보세요. 그죠? 그래서 윤리 파트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윤리보다는 법규를 위주로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2014년 1회 이제 한 문제 출제가 되면서 매년 한 문제 정도는 매 회마다 나오기 때문에 이 관련 법규, 유통 관련 법규는 원래 제가 이제 물류관에서도 강의를 하지만 물류 관련 법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유통 관련 법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법이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볼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본 내용들은 아까 문제 푼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지 뭐 그렇게 깊게 볼 필요는 없어요. 자, 이거 좀 쉬었다가 우리가 이 페이지 322페이지 유통 관련 법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죠.